이분이 이제 집을 옮기는데 매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살아야 될까 걱정을 했던 게 뉴스 같은 곳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도 계속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때? 뭐 연말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어떻게 기다려볼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사실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분의 상황 정도라고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매매랑 전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매매랑 전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을 하나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매가 좋다 아니면 전세가 좋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뭐 공식처럼 정해진 건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전세랑 매매를 바라보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에 전세 같은 경우로 투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전세는 안전한 돈이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세를 가야 될까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무조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매매 쪽이 좀 더 좋은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요. 전세 같은 경우도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 쪽이 좀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매매를 하게 되면요. 크든 작든 내 집에 사는 거거든요. 뭐 좋은 곳에 위치해있든 그렇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든 간에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고쳐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2년마다 이사를 가지 않는 이 편안함도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주는 장점이 훨씬 많아요. 단점이라는 거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전세를 갈까 매매를 갈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곧 있으면 떨어질 게 너무 확실하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집을 사는 게 좀 더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맞아야 돼요. 사회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만난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혼부부인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고 현금을 2억 5천만 원 정도 모은 상태였어요. 수입은 700만 원 전후였고 사고 싶은 집은 5억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요, 전세 3억 원짜리 집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집을 옮기는데 매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살아야 될까 걱정을 했던 게 뉴스 같은 곳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도 계속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때? 뭐 연말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어떻게 기다려볼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사실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분의 상황 정도라고 하면은 집을 사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제일 큰 부분이 현금이었어요. 2억 5천만 원을 모았단 말이에요. 현금 2억 5천만 원을 모으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30대 초반에 맞벌이 부부가 2억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건 정말 안 쓰고 잘 아껴가지고 모은 돈이거든요. 되게 큰 돈이에요. 이 정도로 저축을 했다는 건 이분들은 한 달에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성실하게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대출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분들이 한 달에 3억을 대출했을 때 30년 상환으로 4%를 계산을 하면요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약 143만 2,246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가지고 143만 2,246원만 내면은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현금을 2억 5천만 원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럼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분들한테 이 금액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30대 초반에 이 정도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1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정도는 매달 갚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30대 초반이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사도 된다는 거죠.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한테 위험이 닥칠 가능성은 되게 낮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집을 사야 돼요. 반대로 다른 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30대 후반의 부부셨는데 현금이 5천만 원 있고 수입은 1,500만 원 전후예요. 외벌이고 개인 사업자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현재 사고 싶은 집은 똑같이 5억 초반 정도 됐어요. 현재 사는 곳은 월세였습니다. 2천에 한 180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이 2천이라는 보증금이 5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5천만 원 모았는데 이분은 전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분한테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기준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도 현금이었죠. 이분이 5천만 원을 모아놨기 때문에 사실 5억 대 초반 집을 살려고 하면요 90% 이상의 대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만수통장 같은 것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소위 영끌이라고 할 정도로 다 해야 돼요. 물론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감당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은 되게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입도 많고 어차피 집값도 올라갔으니까 감당이 되는데 떨어지거나 시장이 변동됐을 때 도저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되도록 지금 바로 매매하지 말고 현금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매매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분들은 수입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분이 받아야 되는 대출금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4억 5천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210만 원 정도 210만 원 정도의 이자만 감당을 하면 돼요. 근데 왜 위험할까요? 시장은 계속 변동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소득이 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변경될 때마다 소득이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영끌하게 되면은 나는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집의 꼭지인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실물 자산인 집을 사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모으는 것보다 이런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세가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매매가 맞다는 거죠. 이걸 선택할 때 기준은요 사회적인 변화나 상황, 외부적인 요인, 다른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요 지금 내 상황에 맞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현금을 얼마나 모았느냐, 내가 이 집값에서 50% 이상을 모았느냐 안 모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이거예요. 네이버에서 대출 계산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출 금액이랑 상환 기간 혹은 연 이자율만 넣으면은 얼마를 매달 갚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지금 내 상황에 이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감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미래에 바뀔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내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가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래도 감당이 되나? 혹은 곧 있으면은 내가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 수입으로도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보통은 두 사람이 같이 그만두거나 금리가 막 상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예상을 해보는 게 제가 말한 감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매랑 전세를 선택하는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